네, 안녕하세요. 농협경제지주 젖소개량사업소 이석현 연구원입니다. 오늘 금일 제가 발표할 주제는 이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국내 환경에 맞는 개량 방법입니다. 이제 모든 많은 나라에서 젖소를 키워가지고 유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생산을 키우는 게 나라마다 이제 사양 환경 그리고 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국내에 맞는 생산성을 향상을 시킬 수 있는 이제 젖소 개량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낙농 환경은 도대체 어떤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국내 낙농 환경에 대해서 먼저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국내 환경을 알았으면은 그거에 맞는 개량을 해야 되는데 그럼 젖소 개량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젖소 개량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럼 젖소 개량을 알면은 계획교배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계획교배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고 계획교배를 하려면 근친교배를 알아야지만 진정한 근친교배를 알아야지만 계획교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근친교배를 먼저 얘기를 하고 네 번째로 이제 계획교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가의 실천, 이 계획교배를 함으로써 그 농가의 실천 방안을 얘기를 하면서 국내 환경에 맞는 젖소 개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국내 낙농 환경입니다. 우리나라의 낙농 환경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특성 그리고 삼면이 바다로 있고 고온 다습 여름철에는 엄청 고온 다습하고 겨울에는 엄청 춥고 건조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환경을 비교를 했을 때는 우리나라하고 북미하고 비교하면은 차이가 큽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과연 국내 낙농 환경은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국내 환경, 낙농 환경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내 낙농 환경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우군 사이즈는 북미에 비교했을 때 매우 작은 사이즈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한 수치가 없지만 지금 한 1,000만 두 정도, 북미 정도는 차교 두수가 1,000만 두 정도라고 100만 두, 1,000만 두까지 보도되는데 국내에서는 우리나라 우군 사이즈는 약 40만 두밖에 안 되는 엄청나게 작은 사이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우군 크기는 평균 72두를 농가에서 보유를 하고 있고 농가 차교 두수는 36도로 밀집 사육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했듯이 국내 기후는 우리나라의 특징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계절이 뚜렷하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다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뚜렷해가지고 봄, 가을은 소가 크기가 아주 좋습니다. 소의 그 홀스테인종, 국내에서 많이 키우고 있는 홀스테인종 같은 경우는 새끼 적정 온도가 4도씨에서 24도씨라고 얘기를 보통 많이 하고 있는데 국내 여름 같은 경우는 점점 그 지구온난화 때문에 몹시 더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여름의 가장 큰 특징 장마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 같은 경우는 고온이 엄청 높고 습도도 엄청 높아서 젖소가 스트레스를 받기에 가장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낙농가 분들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이 여름철에 고온이 높고 습도가 높다 보니까 고온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소들이 번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여름에 극심한 고온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특징이 있고 또 겨울은 영하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밑에 온도를 보시면은 변이가 20도에서 마이너스 20도에서 35도씨까지 연중 기온 편차가 엄청 크기 때문에 아까 제가 했듯이 홀스테인종의 생육 저고 온도하고 많이 안 맞습니다. 생육 저고 온도는 4도씨에서 24도인데 지금만 저희 그냥 기상청이 발표하는 것만 봐도 마이너스 20도에서 35도면은 홀스테인 종이 크기가 엄청나게 힘든 환경입니다. 반면에 이제 습도 같은 경우는 제가 장마철 얘기했듯이 80%에서 90% 고습도죠. 즉 이 말이 뭐면은 여름철에 사람도 되게 짜증납니다. 에어컨이 없는 환경에 들어가게 되면은 온도는 엄청나게 높고 습도가 높다 보니까 사람의 스트레스 불쾌 지수라고도 하죠. 불쾌 지수도 국내가 엄청 높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북미를 가보면은 온도 차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4도씨에서 24도씨로 홀스테인종이 딱 크기가 좋은 환경에서 온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북미 낙농이나 유럽의 이제 낙농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하고 가장 비슷할 것 같은 아프리카하고도 비교를 해보면은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물론 온도가 높습니다. 30도 이상으로 고온이지만 습도가 우리나라처럼 거기 아프리카는 일단은 비가 안 오는 국가이기 때문에 습도가 낮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프리카를 실제로 보면은 습도가 낮기 때문에 실내나 이제 그늘에만 들어가면은 엄청 쾌적하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에 있는 소들하고 우리나라의 소를 비교를 해봐도 아프리카에 있는 소가 오히려 더 쾌적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사양 관리도 한번 보면은 우리나라 땅 작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사료 자급률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입 조사료에 많이 의존을 하고, 아까 우군 크기가 72두라고 얘기했는데 차교 두수도 36두, 우군 사이즈도 작지만 땅 사이즈도 그렇게 작기 때문에 공간 부족해가지고 좁은 우사에 이제 밀집 사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요즘에 부숙도라는 문제라든지 그런 환경 규제 그런 문제점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환경들이 외국하고 비교, 낙농 선진국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개량을 하는 게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맞는지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량을 하려면은 외국 정액, 외국의 유전 능력 평가 그런 거를 보게 되면은 그 능력 평가가 된 거는 이제 외국에서 타겟팅이 되고 외국 위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오면은 실제로 안 맞을 환경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정확하게 맞는 개량 방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개량 방법을 막 앞서 말했듯이 낙농 환경이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 이만큼 다르다는 거를 먼저 인지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진을 제가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왼쪽이 이제 외국의 사양 환경입니다. 엄청 쾌적하죠. 반면에 오른쪽에 우리나라 사양 환경입니다. 많은 농가들, 우리 낙농가 사장님들 보시면 이제 오른쪽 사진이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우군 사이즈는 작고 두수도 적은데 밀집 사육해가지고 소들은 빡빡하게 있고 여름철에는 엄청 덥고 조사료도 다 비싼 수입 조사료를 사 먹여야 되고, 반면에 외국 같은 경우는 땅이 크다 보니까 조사료나 그런 부분도 원활하게 유통이 되고 쉽게 조사료도 취급을 할 수가 있고, 소들도 넓은 땅에서 이제 방목식으로 하다 보니, 방목은 별로 없지만 이제 넓은 땅 운동장이 있다 보니까 소의 스트레스도 적습니다. 그래서 소가 유생산이 쉽게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하고 비교가 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제가 여기서 오늘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는 절대적으로 외국의 개량 방법을 따라가는 게 아닌 국내에 맞는 개량 방법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마 이 얘기가 지금 계속 제가 강의를 하면서 계속 나올 겁니다. 이 부분은 계속 제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옆에 사진을 보시면은 제가 기상청 자료를 하나 받아왔습니다. 지금 이 THA 지수라고 하는데, 고온 스트레스, 아까 요즘에 여름철에 온도가 높고 지구온난화 때문에 온도가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장마철에 습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고온 스트레스가 있는데, 아까 제가 세계 전국 온도가 4도씨에서 24도씨라고 했는데 이 THI 고온 스트레스 지수 같은 경우는 많은 문헌에서 이제 72 이상만 되면은 이제 소가 고온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2020년부터 제가 10년 단위로 우리나라의 THI 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점점 빨간색으로 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처럼 외국 환경에 맞는 개량이 아닌 국내 환경에 맞는 개량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외국 유전 능력 평가 결과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사이어 썸머리를 많이 보셔가지고 수입산 정액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외국 수입산 정액이 나빴다라고 표현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외국산 수입산 정액도 물론 좋은 건 있습니다. 근데 그 유전 능력이 과연 우리나라에 맞는 환경을 대변을 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외국산 수입 정액의 미국과
캐나다에서 발표하는 TPI하고 LPI를 국내 그 메이스 인터블이라는 메이스 성적으로 국제 유전 능력 평가 결과를 비교를 해보면은 국내 평가는 이제 그 국제 평가 기준하고 콜리레이션이 죄송합니다. 유사도가 90% 이상이 나오는 걸로 볼 수 있어서 국내 평가 결과는 국내 환경을 많이 대변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TPI와 LPI 같은 경우는 상관관계가 70%, 60%, 80%그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국내 낙농 환경을 대변할 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형 정액 또는 국내 평가 결과를 신뢰를 해야지만 국내 낙농 환경에 맞는 유전 능력 평가를 계량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LPI, TPI, GTPI, GLPI 이 부분은 다 북미 낙농 선진국인 북미에서 나오는 유전 능력 평가인데 이 부분은 우리나라 환경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LPI하고 TPI를 신뢰를 하는 것보다 국내 성적에 맞는 우리나라 국내 평가 기준인 KTPI 평가 모형으로 하고 국내 암소에 맞는 그 국내 유전 능력 평가를 결과를 활용을 해야지만 이제 국내 환경에 맞는 그 계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그 앞선 그 국내 환경에 대해서 요약을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 환경은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홀스테인 품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품종이다 보니까 외국 환경에 최적화가 돼 있는 품종입니다. 홀스테인 품종이 우리나라의 토착 품종이 아닌 한우처럼 우리나라에서 잘 크고 그런 품종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하고 북미하고 비교했을 때는 되게 불리한 품종입니다. 따라서 북미에 맞는 개량 방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에 맞는 개량 방법을 따라가야 된다는 게 앞선 국내 환경에 대한 주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국내 환경을 알았으면은 우리나라의 가축 개량 국내 환경에 맞는 가축 개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축 개량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을 농가 사장님들도 이제 가축 젖소를 키우시는 이유는 다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은 가축 개량의 목적이라고 하면은 우수한 유전 자원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올리는 게 목적입니다. 즉 우수한 품종, 우수한 암소, 우수한 유생상이 높은 암소를 계속 보존을 하고 그 소가 평생 10년, 만년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후대에 그 우수한 유전자원을 계속 후대에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후대 좋은 유전자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그 좋은 유전자를 계속 고정을 해서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게 개량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개량에 하려면은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가축 개량의 필요 조건. 오늘 제일 많이 나올 얘기인데 계획교배입니다. 그럼 계획교배가 무엇인지도 이따가 살펴보겠는데 이제 계획교배를 하게 되면은 우수한 유전 자원을 계속 후대로 전달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즉 이 계획교배를 통해서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고 부족한 형질을 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농가 스스로 자신의 적합한 개량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교배, 가축 개량이라는 거는 남들이 사용하는 정액이 좋다고 무조건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자기 사장 지금 보시는 분들의 목장을 한번 돌아보고 그 목장이 어떤 조건을 갖고 있고 어떤 점이 장점이고 어떤 점이 단점인지 파악을 한 뒤에 그 목장에 맞는 정액을 사용해 가지고 가축 집단을 향상시키는 것이 개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은 수입 정액 상사가 와가지고 이 정액 좋아요, 이 정액 한번 사용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그래 좋아? 유전 능력도 보지도 않고 그냥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개량이 아니고 이제 우리 소는 이 소가 이 부분이 부족한데 이 정액은 우리하고 안 맞아 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가축 개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축 개량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계획교배보다 원시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는데 바로 육종가입니다. 그 육종가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육종가라고 하면은 그 사이얼 썸머리라든지 농협 저수개량 사업소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시수소 안내책자를 보면은 이제 육종가 EPD 미국 사이얼 썸머리를 보면은 EPD 값을
제출을 하고 있고 사이어 선물에 나오고 있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EBV 값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EBV 또는 육종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육종가가 뭐냐 하면은 간단합니다. 우수한 능력을, 이 글자 그대로 우수한 능력을 다음 세대에도 계속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육전 능력이자 육종가입니다. 이제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그 좋은 젖소의 조건은 이제 사장님들마다 다 다르실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젖소는 건강하면서 유생산이 많은 게 좋은 젖소가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집은 커터가 어느 정도 찼기 때문에 체형이 좀 좋은 소가 좋은 소지 않을까, 미스코리아 소가 이제 체형 젖소가 좋은 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장님들마다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 게 다른데, 그럼 이 좋은 젖소를 만드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은 이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이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은 뒤에 더 설명해 드리겠는데, 이제 유전적인 요인은 절대값입니다. 바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태생적으로 아비하고 어미하고 어떻게 받아서 이 유전적인 요인이 결정이 되는 거고, 환경적인 요인은 이제 사장님이 얼마만큼 그 소의 사랑과 관심을 줘가지고 사양 관리를 어떻게 하고 농장 환경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젖소가 이루어지는 데는, 구성이 되는 거는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의 복합적인 관계로 이 유생산이 결정이 된다든지 체형이 결정이 된다든지 건강이 결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육종가를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하면은 이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A, B, C 목장에 소 한 마리씩이 있습니다. 일산차의 평균 유량이 10,000kg를 A 목장에서도 내고 있고, B 목장에서도 10,000kg가 내고 있고, C 목장에서도 10,000kg가 내고 있습니다. 일산차의 평균 유량 같은 경우 한 305일 보정 유량이 한 9,200kg 정도가 되는데, 10,000kg가 되면은 전체적으로 평균 일산차의 10,000kg씩이나 네? 라고 다들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집중해야 될 거는 이 파란색 부분, 이 유전 능력입니다. 자, A 목장, B 목장, C 목장 사장님들 다 다르신 분들이 이제 소에 어떻게 관심을 갖고, 어떤 분 A 목장 같은 경우는 이 주황색 소에, 빨간 소에 사랑을 조금만 10% 이 정도만 이제 사랑을 주게 되고, B 목장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A 목장 하듯이 하고 C 목장 하듯이 하고 하다 보니까 중간 정도의 사랑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C 목장 같은 경우는 정말 사양 관리를 열심히 하시고 진짜 소를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분이다 보니까 사랑을 엄청나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딱 보시면은 A, B, C 목장 모두 생산량은 10,000kg로 동일을 합니다. 하지만 유전 능력은 A 목장이 가장 좋고 B 목장이 중간이고 C 목장이 가장 떨어지는데, 이 사장님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소를 관리하냐에 따라서 이 생산량을 맞춰서 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이렇게 유전 능력이 다른 소가 모두 한 목장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유전 능력이 이렇게 서로 다른데 똑같은 사양 환경이라고 보면은 요 파란색이 하나당 1,000kg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회색 막대기도 똑같이 1,000kg라고 하면은 똑같이 A 목장으로 다 이 A, B, C 모두 소가 이제 다 A 목장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A 목장은 그대로 사용 환경은 하나밖에 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10,000kg가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B 목장 같은 경우는 사양 관리를 더 안 되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인이 하나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유량이 10,000kg가 아닌 9,000kg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C 목장 같은 경우는 사랑을 이렇게 많이 줬던 소가 10,000kg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엄청나게 줘야 됐던 소인데 사랑을 못 받으니까 유생산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7,000kg로. 그래서 유전 능력을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게, 이 생산 형질 똑같이 10,000kg만 눈으로 보이는 이 10,000kg만 보게 되면은 계획교배, 가축 개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의 자질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이 개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전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으로
A 목장이 이렇게 사양 관리를 못하는 소가 이 소가 C 목장으로 가게 되면은 10,000kg가 아닌 13,000kg를 생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사장님들의 그 유전 능력은 고정이 돼 있어서 그거를 메꿀 수 있는 사장님들의 능력은 있지만 조금 더 유전 능력이 좋은 소를 키우고 관리를 해주면은 조금 더 쉽게 생산량의 목표치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전 능력의 또 중요한 거는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후대에 전달이 됩니다. 어미하고 아비는 이렇게 하나씩 갖고 있다 보면은 이제 자손은 2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만큼 유전 능력은 점점 커지고 되는 거죠. 즉 이게 가축 개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즉 이 그래프처럼 보면은 유전적인 능력은 연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 A, B, C를 비교를 하게 되면은 유전 능력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A 같은 경우는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제 유전적 개량량을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고, 요 C 목장 같은 경우는 유전적 능력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표현형으로만 개량을 하다 보면은 그 유전적 개량량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획교배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같은 유전 자원을 시작했어도 정확한 육종가를 알고 정교한 계획교배를 통하면은 농가 수익의 차이가 요만큼 발생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앞서 제가 얘기했던 그 이제 육종가를 알았으니까 계획교배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 두 번째 파트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이제 유전 능력이었습니다. 그 유전 능력을 알면은 그러면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유전 능력 높은 암소하고 유전 능력 높은 정액을 사용해서 메이팅 시켜서 딸소를 태어나게 하면 되겠네? 근데 농가 사장님들 다 아시죠? 근친태화. 근친이 높으면은 소만 가죠. 근친 3.125 넘으면은 큰일 나.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육종가를 알았으면은 이 근친이라는 거를 적절히 활용을 해야지만 정확한 계획 교배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근친 교배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초록색 검색창에 근친 교배, 근친 개수를 검색을 했는데, 그 정의는 이제 혈연이 매우 가까운 것에 대한 교배, 그리고 근친 개수라고 하면은 근친 교배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집중해야 될 거, 요 부분이 조금 집중을 해야 되죠. 가축이나 가금의 혈통을 보존하거나 품종을 개량하기 위해서 행한다. 사장님들 많이 생각하시는 근친은 무조건 나쁜 거야. 근데 백과사전을 보시면은 품종을 개량하기 위해서 근친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은 근친의 정의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친을 좀 더 쉽게 보면은 되는데 근친을 조금 더 쉽게 생각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나라의 근친도 현황을 보면은 우리나라 1% 정도가 있다가 점점 근친이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가 그만큼 개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친이 상승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미국의 근친 개수를 비교를 해봐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캐나다 같은 경우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보이고 있어서 2016년도에는 7.34% 정도 근친 개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2019년도 태어난 출생연도 보면 아직 5% 정도 수준이 있는데, 그만큼 북미부에서 개량이 조금 떨어진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친을 너무 3.16라고 너무 무서워하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은 사장님들이 생각했을 때 근친이 뭐냐? 근친 하면은 아까 국어사전 제가 보여드렸던 거 말고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공통주상에서 자손이 이렇게 오고 자손이 C가 이렇게 와가지고 요네 둘 혈연적인 관계 이렇게 했을 때 얘가 근친이야. 그래가지고 2분의 2분의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얘의 근친 개수는 0.125야. 이 말이 맞는데 그 사장님들이나 저도 이거를 단순하게 계산하는 거는 좀 복잡해가지고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근친이라는 거는 조금 더 쉽게 다가가면은 정말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친은 이제 외국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근친을 극단적으로 이제 유전자가 2개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전자가 2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수만 개의 유전자가 구성이 돼서 저 사람이 되거나 이제
젖소가 되고 하는데 이 수만 개의 유전자가 딱 두 개로만 봤을 때 이 근친이 0이라는 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색깔로 비교를 하시면 되는데 서로 다른 아비한테 이 주황색과 초록색 유전자를 받았고 어미한테는 파란색과 검은색 유전자를 받았습니다. 서로 유사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근친이 0%다. 즉 공통조산에서 유전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근친이 0%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반면에 이제 공통조상에서 메이팅을 교배를 해가지고 딸소가 태어났는데 아비가 주황색을 하나 갖고 있고 어미도 주황색을 갖고 있던 어미하고 교배를 해가지고 태어난 딸소가 결국 이렇게 한 쌍의 주황색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근친도가 50%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비하고 외조부가 똑같으면은 이거는 완전 클론, 이런 자연 상태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을 텐데 한쪽 유전자도 어미하고 똑같은 유전자를 받았고 한쪽 유전자 역시 또 이렇게 받았으면은 유전자가 두 개 중에 두 개가 일치가 하게 됩니다. 즉 이거는 근친도 100% 근친 계수가 1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친이라는 거는 이제 공통 조상을 받고 그런 혈연 개수가 그렇게 하는 아까 국어사전적인 의미도 있지만 진정한 근친의 의미는 유전자가 얼마나 어비하고 어미를 받았을 때 두 쌍이 얼마나 유사하냐라고 하는 게 근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면은 첫 번째 개체 같은 경우는 공통된 유전자가 없으니 근친이 0%, 두 개 중에 하나만 같으니까 2분의 1, 50%가 근친이 되고 두 개 중에 두 개가 같으니까 근친이 100%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를 하냐라고 하면은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전자가 이제 두 쌍이 있고 유전자 두 개가 있습니다. 유량에 이 주황색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은 유량이 무조건 1000kg가 더 나옵니다. 그러면은 근친이 0%인 소가, 지금 이 소 같은 경우는 근친이 50%죠. 이 소는 유량을 다른 소보다 1000kg밖에 덜 낼 수밖에 없는데 이 소 같은 경우는 유전자를 두 개나 갖고 있습니다. 다른 소보다 유량을 2000kg를 더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근친이 과연 무조건 좋다고 나쁘다고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반대도 있습니다. 무조건 근친 태아가 괜히 나온 게 아니고 근친의 나쁜 점도 얘기를 해주는데, 그럼 반대로 이 초록색 유전자가 나쁜 유전자면은 근친이 나쁜 거죠. 그래서 근친이 무조건 나쁘다고도 할 수는 없고 좋다고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친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아시고 근친 교배를 이용을 하시면은 농가의 개량량이 극대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친을 무조건 나쁘다고 3.125가 무조건 나쁘다고 배제를 하는 것보다 근친을 적절히 이용을 하면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로 보면은 이제 그 젖소개량 사업소에서 최근에 발표한 결과입니다. 많은 농가들이 이제 근친 개수를 3.125면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3.125보다 높으면은 정액을 선택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근친도의 분포를 보면은 이 구간이 약 50% 이상이 3.125 밑으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실제 검정 성적을 비교를 해보면은 이거는 단순 통계 분석이 아닌 단순한 평균 비교가 아닌 통계 분석을 제가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3.125를 근친 개수를 사용하는 것보다 6.25 정도까지만 해줬던 소들이 유생산이 더 좋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3.125보다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이제 근친이 너무 높아지면은 유량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무조건 근친이 3.125가 너무 나쁘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보다 적절한, 제 연구 결과에서는 이제 6.25가 가장 적절하다고 나오긴 했는데 이제 6.25 정도까지만 유지를 해주면은 개량을 좀 가속화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근친의 가장 큰 문제가 유생산보다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번식 문제인데, 이제
초산 원령을 한번 봤습니다. 초산 원령을 보면은 3.125로 가장 낮춰봤자 3.125보다 이제 이 구간이 초산 원령이 제일 빠르다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즉 근친이 너무 낮은 것보다 높은 게 가축에 대한 생산량은 더 좋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외국 문헌 결과도 저하고 똑같은 결과였습니다. 외국에서도 실질적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가상 실험, 모의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근친을 4%로 제한을 두고 정액을 선정을 하는 거하고 1%씩 늘려가면서 이제 정액을 선정했을 때 과연 넷 메리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우리나라 사장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3.125보다 조금 더 높은 4% 기준으로 했을 때가 농가 수익이 가장 낮습니다. 반면에 근친을 13%까지 했을 때는 농가 수익이 증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이유가 뭐냐? 왜 근친을 적절히 이용하면 개량이 되고 그러냐? 아까 제가 맨 처음 그림에서 얘기했듯이 유용한 유전자를 갖고 있을 근친 교배를 하면은 유용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은 겁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아까 요 첫 번째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고능력 정액일수록 근친의 효과를 이용했기 때문에 근친이 높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근친 그 초록색 유전자 아까 제가 나쁜 유전자가 그렇게 두 개가 늘어날 확률도 높은 게 근친 교배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생산을 봤을 때는 유용한 유전자가 근친 태아의 부정적인 효과를 어느 정도 선까지는 상쇄를 시킨다는 것이죠. 외국 같은 경우는 지금 13%까지는 사용해도 된다고 돼 있고 제 연구 결과에서는 6%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세 가지를 다 아울리면서 가장 효과적인 게 뭐냐? 근친을 유연하게 생각하면은 정액에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많아집니다. 근친은 3.125를 생각을 했을 때는 정액을 4가지밖에 선택을 못 합니다. 그 전체적으로 정액이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정액이 1등부터 10등까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친을 3.125로 기준을 삼게 되면은 근친을 정액을 5등, 뭐 2등, 5등, 6, 7등, 10등 이렇게까지밖에 정액 종류가 한정이 됩니다. 이렇게 5개 정도, 4개 정도로. 반면에 이제 좋은 정액을 활용하기 위해서 근친을 유연하게 생각하면은 1등부터 10등까지 있는 정액을 모두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친이 높다고 이 1등짜리 정액을 사용 안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근친에 있어도 1등 정액을 선택을 하는 게 농가의 수익에는 좋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근친을 그러면 하나 없이 높여도 되냐라고 그런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계획교배를 하면은 또 근친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앞서 얘기했듯이 근친 100%짜리 딸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정액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얘기할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근친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2개 중에 하나가 일치하기 때문에 근친이 50%죠. 그럼 이 근친도 100%하고 근친 50%하고 이제 교배를 시켰을 때 태어나는 소가 근친이 과연 계속 증가를 할까요? 아닙니다. 근친은 조절이 가능합니다. 아비한테서 이제 요 유전자를 받았고 어미한테서 요 유전자를 받았습니다. 보시면은 아까 제가 근친의 정의를 얘기해 드렸죠. 똑같은 유전자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개체는 근친이 0%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친을 너무 3.125라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 근친을 적당히 유지를 하면은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유생산이 극대화하고 개량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근친 교배까지 알았으면은 개량의 타이틀, 계획 교배를 한번 알아봐야 되도록 할 것 같습니다. 자, 계획 교배는 계량, 계획 교배 다 똑같은 말입니다. 암소 집단을 개량하기 위한 개량 전략, 개량, 집단 능력을 향상. 아까 개량은 농가 소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유전자원을 보존하는 거. 자, 많은 농가분들이 계획 교배
계량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좀 간과한 게 있었죠. 기존의 계획교배들 다들 그 농가의 질소통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 계획교배 표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농가 질소통 옆에 계획교배 해주는 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럼 그 계획교배 표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죠. 자, 암소는 표현형 자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계획교배를 하려면은 그 암소 유전 능력을 알아야지만 계획교배를 할 수가 있다고. 근데 그 많은 계획교배 표를 보면은 암소의 유전 능력은 볼 수가 없고 표현형 성적만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두 번째, 국내산 정액 같은 경우는 국내 유전 능력 평가가 있지만 외국 정액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평가가 안 된 유전 능력을 이제 그걸로 계획교배에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성적하고 외국하고 20-30%의 성적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 소는 외국에서 평가가 된 거고 우리나라의 환경에 맞지가 않는 정액인데 외국에서 평가된 유전 능력 갖고 계획교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외국에 있는 유전 능력 평가 결과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럼 이 외국산 정액은 어떤 걸로 평가를 해야 되냐라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국립축산과학원은 2011년도부터 메이스를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외국산 정액이어도 국내 성적으로 취하는 메이스 성적을 매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평가된 유전 능력이 아닌 국내로 취한된 국내 메이스 성적을 이용을 해야지만 정확한 계획교배를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두 번째만 하신 이것도 다 생각 안 하고 그럼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던 근친도 3.125만 안 넘으면 돼. 그게 내가 정액을 선택하는 거 메이팅 방법이야. 그래서 유전 능력 평가는 전혀 안 보고 근친만 고려를 하시는 분들이 기존의 계획교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앞서서 그 근친교배하고 유전 능력 평가를 계속 얘기했던 게, 그럼 계획교배가 진정한 계획교배가 뭐냐?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소가 어떤지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내 소가 우리 집 소는 유량이 좋아. 반면에 체형은 안 좋아. 우리 집 소는 체형은 좋은데 유량이 떨어지네. 실질적으로 체형 같은 경우는 외국 그 유생산하고 부의 상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체형이 크면 클수록 유생산량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경제수명 연구 결과에서도 체형이 유방 점수가 있고, 이제 체형이 크면 체형 종합 점수 같은 경우는 높으면 높을수록 그 경제수명이 떨어진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그거는 추후에 저희가 저수계량 사업소에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소가 어떤 게 좋은지 나쁜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파악해야 되냐? 이 우군의 능력을 유전 능력으로 집단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소는 유전 능력이 좋으니까 유량이 좋고 체형이 부족하니까 체형을 좀 더 개량해야 돼. 그런 거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러면은 이 파악을 했으니까 두 번째로 계량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계량 목표를 설정해서 단점을 보완하는 농가만의 선발 지수를 만들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계량 목표에 맞는 정액을 선정하고 교배를 하게 되는 거죠. 즉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최적의 정액을 선택했는데,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1등 정액을 선택했는데 이 정액이 근친이 40%가 된다고 하면은 차선책으로 2등짜리 근친 10%짜리 정액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근친이 3.125가 넘는다고 무조건 선택하면 되는 게 아니고, 유전 능력을 알고 이제 농가에 이 소가 어떤 장단점을 갖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거에 맞는 계량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그거에 맞는 정액을 선택하고, 거기에 이제 이게 근친이 되게 높아지네 낮아지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계획교배 한마디로 그림을 보면은 D 목장 같은 경우는 유전 능력을 봤을 때 유량하고 유지방이 모두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유량하고 유지방이 좋은 정액을 사용해 가지고 이 유량 유지방이 모두 좋은 쪽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반면에 C 목장 같은 경우는 유량이 좋은데 유지방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유량은
가만히 냅두고 유지방만 향상시키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고, B 같은 경우는 유지방이 좋은데 유량이 떨어지니 유량을 상승시키는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A 목장 같은 경우는 이미 유량하고 유지방이 좋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제 체형을 조금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직 유대 산업 시장 자체가 시유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유량이 좋아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량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체형을 관심을 갖고 경제 수명을 관심을 가지셔야지 농가의 소득의 극대화가 될 수가 있지, 이 유량하고 유지방이 뒤에 있는데 체형으로 가신다고 하면은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유생산과 체형은 부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체형을 가게 되면 이 D 농장은 요 밑으로 하염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다시 한번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전 슬라이드로 넘어왔습니다. 계획교배는 유전 능력으로 농가의 암수 집단을 파악해야 된다. 두 번째, 개량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마지막, 그 개량 목표에 맞는 정액을 선택하고 근친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솔직히 많은 농가에서 쉽게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협 젖소개량 사업소에서는 그 계획교배 프로그램을 구축을 해서 농가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농가 젖소개량 사업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에 계획교배 프로그램 클릭을 하시면은 계획교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 시간상 제가 이 계획교배 프로그램은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는데, 이제 유튜브에서 젖소개량 사업소 계획교배 프로그램을 검색해 주시면은 유튜브에 정확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나오니까 그거를 보시면은 계획교배를 사장님들도 쉽게 이해하시고 따라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여태까지 계획교배를 하는 방법을 알았으면은 이 계획교배를 하기 위해서 유전 능력을 알아야 된다고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유전 능력, 젖소 개량을 위한 실천 방안을 농가에서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기록 관리가 철저해야지만 정확한 유전 능력 평가가 이루어지고 농가에서 목장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유후군 능력 검정 사업을 참여를 한다는 것 자체도 검정 성적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기 때문에 유후군 능력 검정 사업을 참여함으로써 유전 능력 평가 결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이 혈통 발전 같은 경우는 유전 능력 하기 위해서 종축계량 협회를 통해서 유전 능력 혈통 등록을 철저히 해야 되고, 이제 유후군 능력 검정 사업을 참여하면서 생산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농가 스스로 개량 목표를 세우고 유전 능력을 파악한 다음에 스스로 정액을 선택하는 계획교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외국에 맞는 유전 능력 평가 결과가 아닌 우리나라의 환경에 맞는 유전 능력 평가 결과를 이용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농가 사장님들도 다 잘 아시는 부분일 거예요. 이게 자가 수정하고 인공 수정 후 인공 수정 정액 스트로를 정확하게 꽂아놓고 유후군 번식 기록을 농장 기록하고 계속 매치를 시키면서 체크를 하고, 즉 이런 부분들은 계획교배의 한 일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유전 능력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록이 정확해야지만 정확한 유전 능력 평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계획교배도 물론 중요하지만 계획교배의 근본이 되는 기록 관리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만 정확한 계획교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중단을 하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더 중요한 부분을 마무리로 퀴즈 3개만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동영상을 열심히 보신 분들은 정답을 바로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은 하나하나씩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문제, 다음 중 젖소 개량을 위해 이용해야 되는 수치는 무엇이냐? 1번 선형심사, 2번 유전 능력 평가 결과, 3번 사료 섭취량, 4번 산벌거울 보정 유량. 자, 정답은 2번
유전 능력 평가 결과입니다. 이 1번하고 3번, 4번은 다 표현형 성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전 능력 평가,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유전 능력 평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농장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량을 하기 위해서는 유전 능력 평가 결과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형심사 점수 같은 경우는 그 표현형을 무조건 맹목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산 수입 정액의 유전 능력을 보고 선택하게 되는데 이거를 너무 맹목적으로 신뢰를 하게 되면 조금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선형심사,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 이게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선형심사의 유전력, 국내 유전 능력하고 외국의 유전력하고 차이가 극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심사 점수를, 체형을 계량하기 위해서는 선형심사 점수를 계량하는 게 아닌 선형심사 점수의 유전 능력 평가 결과를 이용하셔야지만 정확한 계량을 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요 사료 섭취량하고 선배골 보정 유량도 역시 유전 능력 평가 결과로 이용해서 그 계량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제가 계획 교배를 하기 전에 유전 능력을 알았으니까 이제 그러면 근친 교배도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그럼 제가 여태까지 설명했던 것 중에 근친 교배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보면은 1번 근친 계수가 너무 높으면 근친 퇴화가 발생한다. 2번 근친 교배는 계량을 가속화할 수 있다. 3번 계획 교배를 통하여 근친 계수를 조절할 수 있다. 4번 근친 교배는 무조건 나쁨으로 근친 계수가 3.16가 넘으면 안 된다. 자, 제가 오늘 이 부분 한 수백 번 얘기했을 겁니다. 정답은 4번 근친 계수가 3.125를 넘으면 안 된다. 조금 해석을 해드리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근친을 하게 되면은 나쁜 유전자가 고정이 되기 때문에 근친 퇴화가 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2번 같은 경우도 정답이 되는 게 나쁜 유전자가 아닌 좋은 유전자도 고정이 되기 때문에 근친 교배는 계량을 가속화가 할 수가 있고, 아까 제가 근친 교배의 마지막 부분을 얘기했었죠. 근친도가 무조건 높은 정액하고 암수하고 교배를 했을 때 태어난 게 근친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근친이 0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 교배를 통하여 근친 계수를 조절할 수가 있었는데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근친 계수가 3.125가 넘으면 오히려 계량에 퇴화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3.125가 넘는 게 아니고 그 자기 목장에 맞는 근친 수준에 맞춰서 근친 그 정액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 다음 중 정액을 올바르게 선정한 사람은 누군가? 철수. 미국의 낙농이 1등이니까 미국 성적인 TPI 성적을 선택해야 돼. 2번 짱구. 캐나다의 성적이 LPI가 TPI보다 높으니까 TPI가 아닌 LPI 1등인 소 B를 선택해야 돼. 3번 영우. 우리나라와 북미 환경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평가 결과인 KTPI가 1등인 C를 선택해야 돼. 4번 영탁. 철수네 목장이 유명한 목장이니까 철수가 쓰는 A를 따라 써야 돼. 자, 정답은 3번.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던 유전능력 평가 결과는 국내하고 외국하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국내 환경에 맞는 유전능력 평가 결과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1번부터 한번 보면은 미국하고, 아까 제가 1번 같은 경우는 미국 환경이 우리나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 성적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캐나다 성적 똑같은, 어쨌든 LPI도 외국 성적이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해야 됩니다. 근데 또 LPI가 TPI보다 더 높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LPI 같은 경우는 EBV 값을 이용을 하고 TPI 같은 경우는 EPD 값을 사용하는데 이 EPD 값이라는 게 LPI의 2분의 1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가도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4번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A 목장이 잘한다고 A 목장 똑같이 따라하면은 A 목장 소 같은 경우는 이미 유생산 커터를 넘치도록 계량이 잘 돼 있는 소다 보니까 이제 체형도 맞춰주고 이 부가적인 것들을 더 계량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자기네 목장 같은 경우 아직 커터나 유량의 생산량 그것도 맞추기가 조금 버겁고 힘든데 무조건 철수네 목장 유량이 좋다고 그걸 따라가면은 안 되는 거죠. 자기의 암소 집단의 유전 능력을 보고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그 정액을 선택해야지만 그 좋은 계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4번은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금일 그 국내 환경에 맞는 가축 개량의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고 조금 개량이라는 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지 마시고 조금 더 쉽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획교배하는 방법 기본 개념들은 이 강의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계획교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저희 젖소개랑 사업소에서 유튜브에 아까 보여드렸던 주소로 접속을 하시면은 쉽게 따라가실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은 그 농가 개량에 이바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